한 남자의 도박이 유럽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1815년 여름, 이미 한 번 패배해서 쫓겨났던 남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단 1000명의 병사만 데리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를 막기 위해 모인 연합군은 20만 명이 넘었고 유럽의 모든 강대국이 그를 잡겠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 오히려 먼저 공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병력이 절반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마지막 승부,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중해의 작은 섬에서 시작돼요. 1815년 초, 나폴레옹은 엘바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배를 당한 거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는 프랑스 황제였어요. 로마 제국 이후로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유럽 나라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그를 무너뜨렸고, 이제는 인구 몇천 명짜리 조그만 섬에서 살게 된 겁니다. 유럽 강대국들은 나폴레옹을 처형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가 영웅으로 기억될까봐 일부러 살려뒀어요. 대신 섬에 가둬서 천천히 잊히게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나라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비엔나에서 전후 처리 회의가 열렸는데 각 나라가 자기 몫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 북부를 원했고 러시아는 폴란드 전체를 달라고 했으며 프로이센은 독일 서쪽 땅을 노렸어요. 공동의 적이 사라지니까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이 소식이 엘바섬까지 전해졌고 나폴레옹은 기회를 봤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본토 상황도 엉망이었어요. 새로 왕이 된 루이 18세가 너무 인기가 없었거든요. 루이 18세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모든 걸 되돌리려고 했어요. 귀족들 특권을 되살리고 군인들 월급은 안 주고 시민들 불만은 무시했죠. 나폴레옹 시절에는 적어도 승리와 영광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 황제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에게 편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돌아오시면 모두가 환영할 거라는 내용이었죠. 나폴레옹은 결심합니다. 1815년 2월 26일 밤 그는 배를 타고 섬을 떠났어요. 충성스러운 병사 1000명만 데리고요.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남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후 비엔나 회의장에 급한 소식이 날아왔어요. 나폴레옹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죠. 서로 내 탓이라고 싸웠어요. 영국은 경비를 소홀히 했다고 욕먹었고 프랑스는 약속한 돈을 안 줬다고 욕먹었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유럽의 악몽이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나폴레옹은 3월 초에 프랑스 남쪽 해안에 상륙했어요. 그리고 파리를 향해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군대를 보내서 나폴레옹을 막으라고 명령했어요. 체포하거나 필요하면 죽이라고요. 두 군대가 그르노블이라는 도시 근처에서 마주쳤습니다. 왕의 군대가 총을 겨눴어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호위병들을 뒤에 남겨두고 혼자 앞으로 걸어 나간 거예요. 양팔을 벌리고 병사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신을 쏘라고 했습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한 병사가 총을 내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씩 따라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외쳤죠. 황제 폐하 만세. 순식간에 왕의 군대가 통째로 나폴레옹 편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왕이 군대를 보낼 때마다 그 군대가 나폴레옹한테 붙었거든요. 결국 루이 18세는 겁이 나서 벨기에로 도망쳤습니다. 3월 20일 나폴레옹은 파리에 들어갔어요. 총 한 발 안 쏘고요.
시민들은 열광했고 황제가 돌아온 거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럽 강대국들이 바로 동맹을 맺었거든요.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가 각각 15만 명씩 병력을 내기로 했어요. 7월이 되면 사방에서 프랑스를 침공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나폴레옹에게 남은 시간은 몇 달뿐이었습니다. 벨기에 국경 근처에는 이미 2개의 적군이 있었어요. 하나는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영국 연합군이었는데 영국 병사뿐 아니라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병사들까지 합쳐서 약 9만 명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블리허 원수가 이끄는 프로이센군으로 약 12만 명이었어요. 둘을 합치면 21만 명 정도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급하게 모은 병력은 12만 4천 명 정도였어요. 숫자로만 보면 나폴레옹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정면으로 붙으면 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두 적군이 아직 따로 떨어져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 사이를 빠르게 파고들어서 하나씩 각계 격파하면 이길 수 있었어요. 먼저 프로이센군을 때리고 그 다음에 영국군을 때리는 거죠. 다만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두 군대가 합치기 전에 끝내야 하니까요. 6월 15일 나폴레옹은 기습적으로 벨기에 국경을 넘었어요. 프로이센군이 먼저 나폴레옹과 마주쳤는데 그의 이동 속도에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싸워야 했죠. 다음 날 나폴레옹은 군대를 둘로 나눴어요. 절반은 네라는 원수에게 맡겼습니다. 네 원수의 임무는 영국군을 묶어두는 거였어요. 영국군이 프로이센군을 도우러 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나폴레옹이 직접 이끌고 프로이센군을 공격했습니다. 린이라는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전쟁터가 됐고 집집마다 시체가 쌓였어요. 하루 종일 싸운 끝에 프로이센군은 1만 6천 명을 잃고 물러났습니다. 블리허 원수 본인도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타고 있던 말이 쓰러지면서 그 밑에 깔렸거든요. 다행히 살아났지만 다쳤습니다. 블리허는 이때 72세였어요. 7순이 넘은 할아버지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의 부하들은 이제 완전히 물러나자고 했어요. 군대가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요. 하지만 블리허는 거부했습니다. 웰링턴과 합류해서 함께 싸우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도망치는 대신 북쪽으로 조금만 물러나서 군대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거죠. 한편 네 원수는 영국군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었어요. 그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웰링턴이 방어선을 튼튼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공격할 때마다 병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네 원수는 결국 영국군을 무찌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영국군과 프로이센군이 합치는 건 막았습니다. 나폴레옹 계획의 첫 단계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거죠. 이제 나폴레옹은 결단을 내렸어요. 프로이센군이 회복하기 전에 영국군부터 완전히 끝내버리기로요. 6월 18일 일요일 벨기에의 작은 마을 워털루 근처에서 마지막 결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폭풍우가 쏟아졌어요. 비가 엄청나게 왔죠. 그래서 전장이 온통 진흙탕이 됐습니다. 나폴레옹은 아침 9시에 공격하려고 했는데 땅이 너무 질어서 공격을 미뤄야 했어요. 웰링턴은 그 시간 동안 방어 준비를 더 했습니다. 3개의 농가를 요새처럼 만들고 병사들을 배치했죠. 그런데 웰링턴 군대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경험 많은 정예병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급하게 모은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신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풋내기들이 나폴레옹의 베테랑 군대를 상대해야 했어요. 블리허한테서 전령이 왔습니다. 프로이센군이 오고 있지만 몇 시간 걸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웰링턴은 그때까지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었어요. 오전 11시 드디어
나폴레옹이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프랑스 대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나폴레옹의 첫 번째 목표는 오른쪽에 있는 우구몽이라는 농가였습니다. 이쪽을 공격하면 웰링턴이 병력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중앙이 약해지니까 거기를 뚫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우구몽을 지키는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웰링턴은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 병력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의 첫 번째 작전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 나폴레옹은 바로 중앙을 공격했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이 천천히 전진하면서 황제 만세를 외쳤어요. 연합군 진지에 부딪히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총과 칼로 싸우다가 결국은 주먹으로 싸우는 백병전이 됐어요. 영국군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웰링턴은 정예 기병대를 투입해서 반격했어요. 기병대가 프랑스 병사들 사이로 돌진해서 흩어놓았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병들이 너무 신이 나서 도망치는 적을 계속 쫓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 대포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포 세례를 맞고 많은 기병이 죽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기병대가 돌격해서 남은 영국 기병들을 정비했어요. 기병 지원을 잃은 영국 보병은 다시 밀리기 시작했죠. 나폴레옹은 이제 이기겠다고 생각했어요. 승리가 눈앞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동쪽 멀리서 먼지구름이 일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망원경으로 확인해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프로이센군이었어요. 프로이센군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가 실패한 겁니다. 블리허가 오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됐습니다. 프로이센군이 도착하기 전에 영국군을 끝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전투 내내 배가 너무 아팠어요. 어떤 병 때문이었는데 진통제를 먹어도 안 나았습니다. 결국 잠시 쉬면서 지휘를 내 원수에게 맡겼어요. 내 원수는 언덕 너머로 영국 병사들이 물러나는 걸 봤습니다. 도망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빨리 공격하면 박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폴레옹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9,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돌격을 명령했습니다. 웰링턴은 기병대가 몰려오는 걸 보고 재빨리 대응했어요. 보병들에게 사각형 모양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바깥쪽으로 총검을 겨누는 대형이에요. 프랑스 기병이 언덕을 넘자 영국군이 일제히 써댔습니다. 말들은 총검 벽으로 뛰어들기 싫어서 사각형 주위를 빙빙 돌았어요. 기병들은 사방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내 원수는 계속 기병을 보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엄청난 피해만 입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프로이센군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그때 프랑스군이 중앙에 있는 농가를 점령했어요. 여기서 대포를 쏘면 영국군 중앙을 바로 때릴 수 있었죠. 나폴레옹은 대포를 끌고 와서 가까운 거리에서 포격했습니다. 영국군 방어선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웰링턴 군대가 정말 열심히 싸웠지만 나폴레옹은 역시 나폴레옹이었어요. 그 시대 최고의 장군이니까요. 영국군 방어선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웰링턴은 조금만 더 버티면 밤이 되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왼쪽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프로이센군이 도착한 겁니다. 72세 노장 블리허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프로이센군이 나폴레옹의 동쪽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프랑스군은 세 방향에서 적을 상대해야 했어요. 나폴레옹은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친위대였어요. 친위대는 나폴레옹 군대에서 가장 강한 부대였습니다. 전부 베테랑들이었고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무서워했어요. 이 친위대가 영국군 진지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군이 총을 쐈지만 친위대는 멈추지 않았어요. 무서움 없이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도 영국 병사가 한 명도 안 보였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그 순간 웰링턴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키 큰 풀 속에 숨어있던 영국 병사 1,500명이 갑자기 일어나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매복이었어요.
친위대는 순식간에 쓰러져 갔습니다. 이어서 영국군이 총검을 들고 돌격했고 남은 친위대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의 전설적인 친위대가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친위대는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는 부대였어요. 그런 그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프랑스 병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강의 부대가 졌다면 전투는 끝난 거라고 생각했죠. 공포가 번개처럼 퍼졌고 프랑스 군대 전체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웰링턴이 전면 반격을 명령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병사들이 언덕을 내려와 프랑스군을 쫓았어요. 동쪽에서는 프로이센군이 밀어붙였고요. 나폴레옹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퇴 명령을 내렸어요. 저녁 9시 웰링턴과 블리허가 전장에서 만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들은 해낸 겁니다. 20년 가까이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남자를 마침내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나폴레옹은 파리로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털루에서 졌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 마음이 돌아섰어요. 더 이상 그를 지지하지 않았죠. 나폴레옹의 두 번째 황제 시절은 딱 100일 만에 끝났습니다. 또다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이번에는 훨씬 먼 곳으로 유배됐어요. 아프리카 서쪽 끝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라는 외딴 섬이었습니다. 다시는 탈출 못하게 경비가 엄청 삼엄했어요. 나폴레옹은 그 섬에서 6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털루 전투 덕분에 유럽은 거의 100년 동안 큰 전쟁 없이 평화를 누렸어요. 이 시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차가 달리고 공장이 세워지고 도시가 커졌죠. 특히 프로이센이 빠르게 성장했어요. 철과 석탄이 많았거든요. 나중에 프로이센은 주변 나라들을 통일해서 독일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20세기가 되자 이 독일 제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유럽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은 너무 끔찍해서 결국 전 세계를 집어삼키게 되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